장학일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리 강사님은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 광나루 거기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다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데모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제재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굴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깨우고 계시는 그런 교수님인데, 우리 교수님은 서울대학에서 대학 과정을 필하시고 학사 과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교 신학대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석사학위를 하시고, 그리고 풀로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좀 띄워줘 보세요. 오늘은 친중 세력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특강을 해주겠는데, 낮에 제가 광고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이 교수님의 강의를 제가 들어봤을 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여선교 헌신 예배다든지 이런 때 할 때 보니까 가슴이 저리게 강의를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붙잡고 우리 교회 좀 한번 와주세요 그랬더니 K 승낙을 하셔서 오늘 오셨는데,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부터 인사드릴게요. 사모님, 우리 저 뒤에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사모님도 오셔서 저 뒤에 박수 한번 쳐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 자, 우리 오늘 김철홍 교수님 오늘 귀한 강의 부탁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환영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학일 목사님 평소에 유튜브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쭉 강의하시는 거 보면은 준비를 너무 잘하세요. 막 파워포인트 자료 다 만드셔가지고 다 일일이 띄워주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우리 장 목사님 진짜 준비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오늘 이렇게 본교회 와서 특강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마음속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러면 나도 준비 단단히 해야겠다. 장 목사님 평소에 이렇게 하시는데 교회에서 또 얼마나 준비 단단히 해서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어젯밤 2시까지 원고 쓰고 자료 만들고 막 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그래서 오늘 방금 읽으신 성경 말씀은 제가 강연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좀 성경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도록 하겠고, 바로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중 세력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되시고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추측입니다. 학생 운동권이 과거에 멘붕에 빠졌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 운동권은 크게 말해서 NL, PD 이렇게 말하는데, PD는 정통 막스 레닌주의를 따르는 그룹이고요. NL은 아시다시피 주체 사상을 따르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다 그냥 그놈이 그놈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또 자기들끼리는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PD 쪽에 더 가까운 그런 입장에서 저도 학생 때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 PD 계열, 즉 정통 막스레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멘붕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는 사건입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70년 만에 러시아 공산주의가 파산한 겁니다. 이때 PD 계열, 즉 막스 레닌주의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한마디로 큰 충격에 빠졌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소련 공산주의는 이 막스 레닌주의의 이론에 따라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70년 동안 공산주의
사회 개발을 발전을 추구했던, 그래서 정통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그 동경의 대상이고 이상향입니다. 그래서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잘 돼야 자기들이 꿈꾸던 막스레닌주의의 이 미래가 실현되는 건데 이게 망해버린 거예요. 1980년대 그 PD 계열에서는 소련으로 유학도 많이 갔습니다. 사실 소련의 모스크바 대학에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정치학, 경제학 이런 거 공부하러 간 사람도 있고, 제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는 러시아 음악, 또 문학 이런 거 공부하러 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소련이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멘붕이 온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막스 레닌주의가 이게 잘못된 사상이 아닌가, 뭐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이제 혼동에 빠졌던 겁니다. 그러면 NL은 어떻느냐? NL 즉 주사파도 멘붕에 빠진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언제일까요? 바로 고난의 행군 때입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6년 동안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체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신적인 모국이 어디예요?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에 따르면 북조선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나라인데, 이 나라가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의 행군이라는 건 바로 대기근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뭐 살고, 여기 보다시피 애들이 영양실조 걸려서 있는데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몇 명 죽었느냐? 북한의 통계를 발표 안 하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몇 명 죽었는지를 말할 수 없지만 대체로 추정하기는 최소 100만 명 죽었다는데, 100만 명이 굶어 죽었고 최대 300만 명, 그 사이의 인구가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심지어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는 그런 처참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탈북한 사람들이 증언을 합니다. 북한의 모든 인민들이 쉽게 말하면 다 거짓다가 돼가지고 유랑민이 되고 배가 고파서 탈북합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야. 먹을 게 없으니까 탈북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사파도 멘붕이 온 겁니다. 그때 대표적인 게 그 김영환이라고 뭐 주사파의 대부타를 아시죠? 이분이 주체 사상을 포기해 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대학가에 주체 사상을 널리 알린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분이 1991년도에 북한에 미립국합니다. 잠수정 타고 가서 김일성도 2번이나 만나고 면담도 하고 돌아왔는데, 결국 본인이 나는 더 이상 주체 사상 못하겠다,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지하 조직인데 97년도에 민혁당, 민족민주혁명당을 다 만들어 놨던 거를 스스로 해산합니다. 그러면 김영환은 왜 그러면 이렇게 주체사상 포기하고 민혁당을 해체했느냐? 본인 입으로 말해요. 북한, 저기 나오죠. 북한 대극은 당시 어마어마한 분노를 자기는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로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이석계와 경기동부연합, 뭐 인천연합 등등 이런 사람들은 조직을 해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다수의 주사파들은 멘붕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NL이건 PD건 학생운동권 주사파건 뭐 막스레닌주의자건 전부 다 멘붕에 빠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추구해 왔던 것은 다 허상이 아닌가, 이런 자괴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1978년에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권을 잡고 그때부터 개혁 개방 정책으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87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외 개방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경제특구, 그러니까 중국 대륙의 바닷가 쪽의 땅을 이제 지정을 해서 경제특구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를 받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가 회사를 거기다 공장을 짓고 뭐 물건을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 발전이 일어난 건데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제가 91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제가 배낭 메고 중국에 3주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중국 선교사가 되기 원했기 때문에 미리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상해를 갔어요. 상해. 상해도 가봤는데 상해 지금 제일 중심가입니다. 백화점이 있는 그 큰 중심가인데 그 당시에 갔더니요, 지하철 놓는다고 길을 다 파재켜 놓고 그랬는데 상해에서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백화점에 갔어요. 귀국할 때 뭐 식구들한테 부모님에게 선물할 게 뭐 있을까 해서 갔는데요. 1층, 2층, 3층 다 돌아다녔는데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중국 백화점. 기껏 산 게 뭐냐면 여기 면 제품이 좋다 그래서 면으로 된 큰 수건 사갔어요. 되게 웃기죠. 그 당시 90년대, 제가 91년에 갔었는데 중국이 그렇습니다. 화장실이요? 상해에서 화장실을 못 찾아가지고 제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밑에서부터 30개 나라를 뽑아라 그러면 중국이 여기 들어갔어요. 근데 드디어 9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외국 자본이 이제 중국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경제 성장을 시작해서 중국이 후진국에서 탈출하는 건데요. 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의 이 반국가 세력들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공산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2001년도에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에 WTO라 그러죠. 가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공산권 국가들은 이렇게 자유세계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준 겁니다.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인정해 주자. 이렇게 인정해 줘. 개발도상국이니까 이제 우리 자유세계의 개발도상국으로 간주해서 들어와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국이 아주 마음껏,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관세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데 중국이 하여튼 자유세계 이론처럼 돼서 들어와서 마음껏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세계 시장에 다 팔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에 중국의 1인당 GDP가 1000불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죠. 거의 후진국인 셈인데 10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2010년에 중국이 세계 무역 1등 국가가 됩니다. 그 당시 GDP가 4,550불. 그러니까 4,500불이라고 치면은 1000불도 안 되는 데서 5배 이상 뛴 거죠. 2010년도에 중국 경제 규모는 세계 2위가 돼버립니다. 10년 만에. 2003년에서 2013년 사이에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요, 최저 작아도 7%입니다. 최고 14%. 1년에. 우리나라 금년도에 이 GDP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죠, 그죠? 거기 생각하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매년 7% 이상. 그래서 국내 이게 반국가 세력들이 멘붕에 빠져 있다가 쉽게 말하면 아예 소련도 아닌가벼, 북한도 아닌가벼 뭐 이러고 있다가 중국을 보니까 야, 이게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게 새로운 우리의 미래 모델이 아닌가. 흥분한 거예요. 희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범 NLPD 반국가 세력들이 그때부터 친중 세력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중국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자기 미래. 대한민국을 미래에 어떤 나라로 만들면 좋겠느냐?
중국처럼 만들면 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소련은 실패했고 북한도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2002년도에서 2027년도가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7년에서 12년까지가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 이 기간이 바로 국내 반국가 세력들이 친중 세력으로 전환하는 기간입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는 2003년에서 2013년까지 후진타오라는 사람이 장기 집권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후진타오가 물러나고 2013년부터 시진핑이 이제 딱 잡았는데, 그때부터 시진핑이 잡은 그때부터 이 국내의 반국가 세력들은 중국 공산당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중국에 가서 중국을 공부한 거예요. 중국 공산주의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공부한 겁니다. 중국 배우기 이런 게 이제 붐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2005년도에 노무현 정권 때 이해찬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기간이 이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이 기간이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 사이가 반국가 세력들한테는 중국에 관심을 갖고 이제 중국을 들락거리기 시작한 건데 뭐 이해찬 총리가 그때 가서 후진타오랑 저렇게 악수하고 중국 공식 방문하고 하는 거죠. 같이 따라다니고 그 뒤에 또 개인적으로 가서 또 만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추미애가 2017년도에 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중국 방문했는데요. 추미애가 토지 공개념 이걸 이제 얘기한 게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뭐 토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도입하는 게 현명한 국가 방식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그 추미애가 이 토지 개념을 어디서 배웠느냐? 중국 가서 다 배운 겁니다. 제가 그 자세하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언제 배웠느냐 이겁니다. 2017년에 이런 얘기, 2021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쯤 이걸 다 공부하고 배웠느냐? 2010년대 그때 다 중국 가서 미리 다 공부하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반국가 세력은 세 번째로 중국에서 그럼 뭘 배웠느냐? 반국가 세력이 중국에서 배운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란 뭐냐? 간단합니다. 정치는 공산당 일당 독재. 정치는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고 경제는 뭐냐?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한다. 시장경제 제도가 뭐예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지만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왜 자본주의를 도입하느냐?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 이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 자본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러면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은 그 사회주의 국가의 정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개발을 막 해야 돼.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빨리 경제 개발을 해야 돼. 누가? 공산당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력이 쫙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 단계로 이행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원하는 만큼 일하고 일한 만큼 받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근데 공산주의 단계는 원하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공산당의 제일 큰 책무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건데 중국은 농업 국가, 아주 후진 농업 국가였잖아요. 근데 모택동이가 그거를
경제 개발을 하려다가 실패하고서 뭐 집단 농장 체제 만들고 다 실패하고 안 되니까 문화혁명으로 막 무섭게 독재하다가 안 되니까 쫓겨나고 등소평이 잡은 건데, 등소평은 뭡니까? 야, 경제 개발해야 돼요. 우리 사회주의 정부는. 까만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상관없어. 경제만 발전시키면 돼. 그러면서 자본주의 도입하자. 그런 거예요. 도입한 거죠.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자본주의 도입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한 거냐?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도입해서 공산사회를 앞당기겠다 그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걸 오해한 거예요. 미국은 중국이 저렇게 경제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될 거다라고 착각한 겁니다. 우리나라 반국가 세력들은 공산주의 이론을 다 공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시장경제제도로 도입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아하, 이렇게 하면 우리도 공산주의로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경제 발전은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주도로 경제 발전을 추진해가지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이런 나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국가 주도로. 원래 사회주의도 국가 주도로 하게 돼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 주도로 하다가 다 망했어요. 성공한 나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오직 대한민국만 국가 주도로 해서 경제 발전 성공시킨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회주의권에서도 대한민국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왜? 국가 주도형 경제 개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미 경제 발전을 해놨잖아요. 그 뭐만 하면 돼요? 사회주의 혁명만 하면 돼요. 정권만 공산당이 잡으면 이거는 더 쉽게 공산사회로 갈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987년도에 또 사회 구성체 논쟁 이런 게 시작돼서 90년대까지 이걸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학생 운동 출신들 내부 논쟁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한국 자본주의는 어떤 종류의 자본주의냐라는 걸 토론한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겠느냐 그걸 토론하는 거예요. 이때 제일 역할 많이 한 사람이 조국 같은 놈들이 이때 다 이론가들이에요. 이런 거 토론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감은 조희연이 있죠. 조희연이가 이 토론에서 아주 열심히 한 사람. 그 외에도 많아요.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어떤 자본주의냐? 이 토론에서 기본적인 논조는 뭐냐면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가 한 명의 거대한 자본가가 돼서 국가가 이 자본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지를 다 결정해서 상품 생산한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포항제철입니다. 포항제철. 국가가 자본가가 돼서 전략적으로 포항에 제철소 세우는 거예요. 민간 기업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국가 독점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회주의 혁명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얘네들은 그 나쁜 거 아니다. 어차피 사회주의 혁명에도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제철소는 필요하다 이거죠. 근데 미리 지어주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회주의 혁명은 어떻게 그러면 성공하겠느냐?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막 이렇게 하니까 공장들 생겨나고 노동자들 생겨나니까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조직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 같은 조직 만들고 민주노총 같은 조직을 통해서 나중에 폭력혁명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전략은.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경제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요,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죠. 중국은 어때요? 사회주의 혁명이 먼저 있고 경제 발전한 거죠.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혁명 성공 못했죠. 근데 경제 발전은 벌써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국가 세력 입장에서는 사회주의 혁명만 성공하면 이거는 일석이조인 거예요.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혁명만 성공하면 우리나라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네 번째, 반국가 세력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제도에서 그러면 뭘 본 거냐? 그 핵심이 어디 있냐면 토지제도에 있습니다. 토지제도. 이 반국가 세력들이 왜 중국 모델을 좋아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이렇게 통치하는 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제도인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토지 제도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당연히 토지는 국유화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다 국가 소유예요. 중국에서 다 그랬죠. 중국은 그 넓은 땅에 다 국가 겁니다. 정부 거예요. 개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그 넓은 땅을 다 국가가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이나 기업은 어떻게 되느냐? 토지를 정부로부터 임대하고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등소평 때부터 개혁개방 정책하면서 외국 기업들 들어와서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지금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남쪽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그게 다 개혁개방 정책해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게 해놓는다는데 저기 지도에 저렇게 조그맣게 보이던 저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거든요. 그러면 토지는 국가 거란 말이에요. 개혁개방 정책 와서 공장 지으라. 그 미국 기업이 와서 야 공장 짓고 싶다. 토지 좀 어떻게 임대해달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불도저로요. 농토, 밭 이런 거 그냥 막 밀어놓고요. 몇 평 필요한데 이렇게. 얼마나 필요하다 그러면 그 평당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임대료 받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사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저 넓은 땅을 다 임대해 주면서 국가는 뭘 받아요? 임대료 수입을 받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는 거예요. 예? 그 공사님은 할만하죠? 예. 이렇게 되면 그 돈이 물론 국가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돈은 다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중국 공산당 간부들 돈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땅만 빌려줘도 외국 기업에게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돈잔치.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공장은 공장대로 빌려주고 이제 했잖아요. 공장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가 발전되니까 도시개발이 시작된다고. 도시개발. 그러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쫙 상승하면서 도시개발하는데 이게 지금 심천 광동성 저기 홍콩 바로 위에 심천 지구인데 왼쪽에 사진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닷가에 이제 어촌 마을이라고요. 거기 도로 이렇게 있고 밭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게 결국 어떻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어마어마한 빌딩 막 올라가는 큰 도시로 지금 개발이 됐잖아요. 그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오피스 짓고 뭐 다 지은 건데요. 자, 그럼 어떻게 이걸 다 지을까요? 짓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심천지구의 공산당 당원으로 제가 소속돼 있는데 제가 조금 지위가 그래도 남들보다 좀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 여동생 남편 뭐 하고 내 남동생 누구든지 있는데 애가 신통찮단 말이에요. 직장도 없이 놀아요. 할 일 없이. 얘가 좀 모자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불러가지고 야, 너 개발공사 하나 만들어 회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시키니까 그냥 만들잖아요. 내가 다 도와줄게. 그다음에 얘를 데리고 어디 가냐면 은행을 가요. 중국은행 가서 내 남동생인데 얘가 지금 개발공사 만들었는데 요 앞에
도시개발해서 상가랑 아파트 좀 지으려고 그러는데 좋은 이자율로 해서 돈 좀 빌려줘. 그럼 빌려줘요. 뭐 크레딧 조사하고 그런 거 없어요. 공산당원이 빌려달라면 무조건 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얘 남동생을 데리고 어디 가냐면 시정부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 동생인데 저 건너편에 저기에 지금 뭐 지으려고 그러는데 땅 이 정도 몇만 평 필요한데 그 임대료 좀 요율을 낮게 해서 한 30년 내지 50년 계약으로 임대 좀 해줘. 그런 거예요. 그럼 해줘요. 그럼 보세요. 땅 있죠? 은행에서 돈 빌렸죠? 그럼 건설업자 불러다가 지으면 되잖아요. 그럼 지어요. 지은 다음에 다 분양해서 팔죠. 팔면 다시 돈 들어오죠. 그 돈 가지고 은행빚 갚죠. 그 다음에 시정부에서 그 땅 빌려줄 때 싸게 해준 놈 있잖아요. 그러면 때 커미션 줘야죠. 그죠? 커미션 좀 주고 남은 돈은 다 누구 거야? 다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어도요. 그죠? 돈 한 푼 없어도 그냥 돈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회사 하나 만들어 도와줄게. 이렇게 다 하면은 되는데 내 남동생은 실제로 말하면 바지 사장이고 실제 사장은 나잖아요. 그죠? 그 돈 다 내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권력이 있으면 공산당 당원으로서 간부 계열 위쪽으로만 좀 올라가면 이걸 다 해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해먹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 시스템은 부정부패를 뭐 한다 그럴 때 뭐 몰래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하면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건물 있죠. 이 많은 건물 누가 다 지은 거예요? 예? 상상을 해보세요. 저거 다 해먹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개발하는 것 자체가 다 뭐예요? 몽땅 다 공산당원들이 해먹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 부정부패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공산당들이 부정부패를 하는 거는 뭐 숨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경제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도시개발 자체가 다 부정부패고 다 해먹는 건데 제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있죠? 이재명의 대장동. 바로 생각나죠? 바로 그 얘기예요. 대장동 사건.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에 5,900개의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이제 짓는데 그 건설하고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 성남시가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은 몽땅 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투자자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딱 디자인을 해서 도시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한 명의 바지 사장이 다 먹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먹는 건데 화천대유 천화동인 해봐야 몇 명 안 돼요. 거기 돈 집어넣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다 이재명이하고 친한 사람들이죠. 저도 좀 그때 알았으면요. 화천대유에 한 100만 원이라도 넣어놨으면 지금 제가 떵떵거리고 어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그때 이 대장동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전형적인 중국 공산당이 해먹는 거를 그대로 본 따서 해먹은 건데 약간 변형은 뭐예요? 우리나라는 토지가 국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토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수용을 해서 또 싸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한 명을 통해서 먹으면 표가 나니까 여러 명한테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 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나라 전 국토를 다 대장동처럼 해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요 아직 해먹을 땅이 많아요. 아직 개발할 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해먹을 데가 많아요. 이쪽 동네도 그렇지 않아요? 신당도 이쪽도 재개발하면 그죠? 중국 모델로 해먹으면 이거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어요. 대장동보다 이거 훨씬 땅 교통도 좋고. 예.
그래서 중국 공산당 당원들은 그 간부들이 중국 국토 전체를 다 이렇게 대장동처럼 해먹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현재 중국의 아파트가 몇 채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구글에 물어봤어요. 중국의 아파트가 몇 개나 있느냐. 6억 개가 있다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사실은 중국 정부의 통계가 없어요. 그 발표를 안 해요, 중국 정부가. 폭동 일어날까 봐.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지어놓은 아파트는 30억 명이 다 살 수 있는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14억이라고 보통 해요. 14억. 그 14억이 전체 인구인데 인구 대비 30억 명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이미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지을 때 최소한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어떤 시장 원리에 따라서 아파트를 짓는데, 중국에서 아파트 지을 때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원리에 따라서 짓지 않아요. 아무도. 어떻게 지어요? 해먹기 위해서 짓는 거예요. 해먹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해먹으려니까 여기 수요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일단 해먹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일단. 그래가지고 전국토를 다 공산당 간부들이 이렇게 해먹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유령도시가 생겨난 거예요. 유령도시. 예. 유령도시가 뭐냐면 아파트 지었는데 아무도 인간이 안 사는 도시. 왜 유령도시가 생겼느냐? 국가 권력이 다 해먹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이게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은 어떻게 돼요? 대출해 줬잖아요. 이거 누가 사줘서 다시 돈이 회수돼서 은행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이 파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짓다 만 거예요. 예. 아파트 짓다 만 것도. 건설 기업은 어떻게 돼요? 지었는데 돈 받아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잖아요. 건설 기업들 몽땅 다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고 건설 기업이고 다 파산하는데, 이게 공산주의 국가니까 국가 재정으로 그 마이너스를 다 채우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었으면 자본주의 국가는 벌써 은행들 다 문 닫고 건설회사 다 파산 나서 저거 다 끝장났어요. 그래서 지금 50여 개가 넘는 유령 도시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중국 경제가 지금 왜 망하느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학자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고, 망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예. 국가가 갖고 있는 모든 자본을 필요하지도 않은 아파트에 다 때려 박아갖고 건설회사는 미친 듯이 막 짓다가 이제 와서 살 사람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어도 다 안 팔리겠네? 공사 중단.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지금. 전국토를 다 이렇게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중국 같은 나라가 되면 이 더불어공산당 국회의원들, 뭐 하다못해 보좌관들, 시도 당협위원장 뭐 할 거 없이 이 인간들이 뭐예요? 다 해먹는 거예요. 다 해먹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전라도라고 안 해먹을 것 같습니까? 네? 인정사정 안 봐줘요. 경상도고 전라도고 필요 없어요. 다 해먹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중국에 제가 그때 한 10년 전에도 가서 사람들 만나서 그 중국교회 목사들하고도 얘기해보고 해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분노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같으면 여기 동네 동사무소 직원 있죠. 동사무소 직원이 해먹는데, 심지어 동사무소 직원까지 해먹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얼마 해먹냐면 100억 이상을 해먹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은 100억 이상.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100억을 해먹으면 그 위에는 얼마나 해먹겠어요. 조금 이따 제가 그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제도를 보면서 이게 토지제도의 핵심이 있구나 하는 거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거예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아주 듣기 좋은 말이죠. 그다음에 토지 소유세라는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한 겁니다. 추미애가 2017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토지 공개념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2021년도에 추미애가 뭐라고 했냐면은 헌법 개정할 때 토지 공개념 이거를 포함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뭐야? 국가 토지 소유제로 갈 수 있도록 헌법 개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를 국토 보유세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국토 보유세는 뭐냐면 너 우리나라 땅을 네가 소유하고 있어? 그럼 너 세금 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보유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아파트 사시잖아요. 대부분. 그죠?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도 토지를 보유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거 다 토지로 보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다고 토지 아닌 거 아니에요? 24층 사신다고. 나는 공중에 떠서 산다. 그게 아니고 다 토지 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세를 받는 거예요. 토지세를. 문재인 정부 당시에 2018년도에 헌법 개정안을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조국이가 저렇게 헌법 개정안 발표한 거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조국이가 읽었던 개헌안 128조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어렴풋하죠? 네? 말이 애매모호하죠? 이런 게 다 뭐예요? 필요한 경우에 토지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토지 보유세 부과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공개념은 뭐냐면요. 이게 멋있어 보이지만 이게 뭐냐면 토지 국유화할 거고 국유화할 때 내가 토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다? 너는 토지세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2022년 대선 때 이재명이 대통령 공약으로 토지 소유세를 공약으로 발표했던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저기 좀 글씨가 작은데 그 이재명이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 같은 대통령이 되면은 이 각종 세제 이거를 다 통폐합할 건데 그 중에 토지 소유세를 새로 만들 것을 공약으로 이미 발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네. 토지 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모든 토지는 앞으로 국가 소유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는 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걸 알아요. 그렇게 하면 난리 날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묘한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토지 국유화와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 감사합니다. 저거 그 얘기예요. 근데 윤 대통령 뭐라 했어요? 토지세 그런 거 안 한다. 종합부동산세도 우리가 폐지한다. 자,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다. 그러면 당장에 모든 토지는 국가 거야. 이렇게는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지 소유했기 때문에 토지세 내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토지세를 얼마나 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평당 한 평 소유할 때마다 뭐 한 달에 10만 원 내야 된다. 토지 소유세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가 소유 땅 있잖아요. 그런 땅은 이제 임대해 준단 말이에요. 그 임대해 줄 때 똑같이 한 평당 10만 원 내면 임대해 준다 이렇게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토지 임대를 할 때 받는 그 임대료율이랑 토지세를 부과할 때 토지세율을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국가에서 땅 빌렸을 때 한 평당 10만 원 내잖아요. 여러분은 토지 이미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데 너도 한 평당 10만 원 내. 그럼 뭐야 그게? 그게
임대료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토지세를 내다가 마지막에 내가 뭐 직장을 잃고 병이 나서 돈을 못 벌어서 토지세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못 내면 그럼 국가가 수용하는 거예요. 아파트건 가옥이건 뭐 창고 건물이건 토지건 뭐건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려고 하면은 상속세 세게 때리죠. 상속세 못 내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가 수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곡차곡 어떻게 돼요? 조금씩 토지 국유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말하는 토지 공개념, 국토보유세 이런 게 사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게. 이게 그냥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럴 게 아니에요. 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다 이렇게 이제 해먹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반국가 세력이 이제 남한을 다 이제 장악하고 이렇게 해먹은 다음에 뭘 하냐면 남북 통일을 해요. 남북 통일. 통일하는데 이 남북 통일할 때 김정은이가 주도권을 갖고 남북 통일을 하면 대한민국은 북조선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남한의 친중 반국가 세력 주도로 남북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김정은이를 어떻게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친중, 그러니까 중국의 힘을 이용해서 김정은이를 제압하고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땅 전체가 다 반국가 세력이 접수하는데 북한 땅은 지금 현재 어차피 국가 소유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걸 반항을 안 해요. 이거 내 땅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만 날려버리고 딱 통일해버리면 북한 땅 전체를 다 해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먹느냐? 중국 해먹은 거랑 똑같이 해먹어요. 어차피 평양 빼놓고 북한은 전 국토가 지금 허허 벌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미국, 유럽, 일본 등등 와서 여기서 공장 지으라. 공장 지어라. 북한의 노동력은 싸다 이거죠. 근데 땅 필요하죠? 어디에? 임대해 주는 거예요. 중국의 해먹으랑 똑같아. 그래서 경제 발전되면은 북한도 도시 개발해야 되잖아요. 항만도 새로 지어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되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다? 그거 다 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반국가 세력이.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해먹었던 것처럼 더불어공산당이 다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해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지금 기분이 어때요? 흥분되죠. 이야, 막 군침이 침이 줄줄 흐르지 않아요? 저거 언제 해먹을 수 있나? 빨리 통일했으면 좋겠다. 김정은이 날리고 우리가 해먹자.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막 지금 가슴이 뛰고 막 군침이 돌면서 정신이 어떻게 픽 돌죠. 지금 그래서 이놈들이 다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먹을 생각에 민주당이고 사법부고 헌법재판소고 뭐 이 사람들이 여론이 뭐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어간다고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아요. 이거 해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겠어요? 대통령 지지율 겨우 50% 넘었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서 이 윗대가리들이죠. 속된 말로 윗대가리. 지도부. 그러니까 지금 간부급에 더불어공산당의 간부급에 해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민주노총이고 뭐고 간에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여야 된다. 지금 기회는 이때다. 윤석열 날리고
잡고 그러면 전국 토를 다 대정동 같이 해먹고 나가서 통일만 되면 저 북한 땅 다 해먹고 그 말은 좋죠. 북한을 자유화하고 북한을 경제 개발해야 되니까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생각하냐면 북한을 중국과 같은 나라로 만들면 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 해먹을 수 있다. 그래서 통일 후에 북한 그 토지 문제에 대해서 얘네들이 벌써 이제 연구서 이런 거 책들 나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중국의 토지 정책과 북한 뭐 이래 제목이. 예? 북한 토지 개혁을 위한 공공 토지 임대론. 그러니까 북한 땅 이제 북한을 만약에 통일하면 우리는 토지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토지 개혁해서 사람들에게 토지를 나눠줘야 된다. 북한 주민한테도 실제로 그들이 실제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와주고 해줘야 돼요. 물론 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남한처럼 똑같은 소유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를 가지고 쭉 올라오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 생각 없어요. 거꾸로 가요. 얘네들은 북한은 어차피 국가 토지 소유제도니까 중국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미리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남북한을 합칠 때는 어떻게 돼요? 남한까지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몰고 가면 된다.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해먹었느냐. 이게 이제 부패 끝은 어딘가. 중국 공무원 집에서 46조 원 상당의 금과 현금이 발견돼.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예? 공무원이란 말은 이 사람이 그 다음 아래쪽에 아마 나올 텐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이난성이 어디냐면 해남도 있죠. 해남도 중국 그 남쪽에 섬 하나 있어요. 조그만 섬. 해남도의 하이코우라고 하는 또 조그만 도시예요. 그 도시에 당위원회 서기입니다. 서기. 장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해먹은 게 46조예요. 금괴 보세요. 금괴. 노란 게 다 금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뭐 저기 시골에 조그만 도시 뭐 시장도 아니고 시장 말고 그 공산당 당석이니까 하여튼 시에서 서열은 뭐 5손가락 안에 올라가겠죠. 그런 사람인데 그 정도만 해도 46조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로 올라가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얼마나 해먹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어마어마하게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라는 게 중국 공산당의 이 빈부격차는 어마어마한데 절대로 다수의 인민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 없습니다. 이거 다 해먹고 끝나는 거예요. 이해찬이가 20년 집권론, 그죠? 5년은 금방 간다. 그래서 더불어공산당이 최소한 20년은 집권해야 된다. 왜 20년 집권해야 되죠? 그래 해먹을 수 있어요. 그래 한 20년은 해야 이걸 다 해먹고 이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얘네들은 북한, 남한 모두 다 중국과 같은 나라로 만드는데 뭐예요?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인데 그게 뭐냐? 전국토로 다 해먹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국토로 다. 누가? 공산당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못 지키면은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된다. 그 말도 맞아요. 틀린 말 아닌데. 근데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중국과 같은 나라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 다음 거 6번. 이 반국가 세력은 사회주의 혁명 없이도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구안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경제 발전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공산주의 국가로 공산 상태로 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폭력적 유혈 혁명이라 그러죠. 프롤레타리아 혁명. 혁명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상태는 혁명을 하지 않고도 아주 평화적인 방식으로도 대한민국을 접수해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 사회주의 혁명과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그 방법이 뭐겠어요? 그 방법이 즉 뭐냐면은 선거를 할 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게 선거잖아요. 선거를 할 때 부정선거를 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 혁명 없이도 얼마든지 20년 집권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거 과정에 북한과 중국이 지금 개입해 있다.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다들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설명드리자면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죠. 김대중이 이제 김정일이가 만나서 연방제 통일안 이런 거 다 합의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 단동이 어디냐면 압록강 건너편 신의주 건너편에 있는 도시예요. 그 단동에 그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남북 합작으로 회사를 만들어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죠. 그러니까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입니다. 무슨 회사를 만드냐면 중국 단동에 하나 프로그램 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요. 하나 프로그램 센터. 김대중과 김정일이가 같이 만든 남북 합작 IT 회사입니다. IT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단동에는 하나 프로그램 센터라는 게 있고 한국에는 하나 비즈니스닷컴에 있는데 이게 같은 회사예요. 그럼 남한에서 주문을 받아요. 주로 소프트웨어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아요. 그럼 이거를 어디다 보내냐면 단동에 있는 그 회사에 보내는데 그 회사에 가면은 누가 있냐면 북한에서 파견한 33명의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하는 전문가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숙사를 지어놓고 북한은 평양에서 온 프로그래머들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으면서 주문이 오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서 파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문제냐? 아니 저기 남한에서 회사에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만들어 달라 그러면 거기 단동에 보내서 북한 전문가들이 프로그램 잘 만들어서 받아서 돈 받고 팔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 회사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결국 나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2006년에 다산 인터넷이라는 회사가 이 하나비즈 한국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니까 자동으로 단동에 있는 회사도 같이 인수하는 거죠. 그래서 다산 인터넷이라는 회사가 이제 남한에 있는 회사인데 이 다산 네트워크는 나중에 다산 그룹이 돼요. 다산 그룹. 그래서 다산 그룹은 이 다산 네트워크에서 시작되는데 이 다산 네트워크는 이 단동에 있는 회사까지 다 각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다산그룹이라는 회사가 또 왜 문제냐면은 이 회사를 통해서 중국 자본이 이 다산그룹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 다산그룹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제공해주는 독점적 계약관계를 갖고 있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 다산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2004년도에 지멘스라는 회사에 팔려요. 지멘스는 독일 회사인데 여러분 노키아라는 핸드폰 옛날에 아시죠? 조금은. 그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지멘스인데 망했죠.
노키아 핸드폰 다 이미 오래전에. 이걸 누가 인수하냐면요, 중국 화웨이가 인수합니다. 그 지멘스라는 회사는 화웨이랑 거의 같은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멘스라고 쓰고 화웨이라고 읽으면 돼요. 거기 보이죠? 지멘스 화웨이 써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지멘스. 독일어니까 지멘스라고 읽어요. 근데 거기 앞에 지멘스라는 회사인데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독일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독일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다 중국 애들. 그 화웨이 회사 이게 화웨이. 그래서 2004년도에 화웨이가 지멘스를 통해서 다산 네트워크를 인수하는데 4년이 지난 2008년도에 다산 네트워크를 다시 이 남민우 회장이라고 하는 원래 그 회장한테 사장한테 도로 팔아요. 근데 파는데 얼마에 파냐면은 원래 구입했던 가격의 반값에 팔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슨 뜻이겠어요? 자, 장 목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있는데 장 목사님이 돈이 많은데 내 회사를 사겠다 그랬어요. 그죠? 얼마 팔았냐면 10억에 팔았어요. 내 회사를. 10억. 팔고 나는 10억을 받았어요. 근데 4년 뒤에 나를 찾아와서 야, 저기 회사 다시 안 살래? 그런 거예요. 그 4년 사이에 회사는 더 커졌어요. 그러면 돈을 더 비싸게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얼마에 주실 건데? 그랬더니 그 5억에 줄게. 그런 거예요. 10억에 팔았는데 다시 사래요. 5억에. 그럼 나는 사요, 안 사요? 사지. 내가 바보예요? 반값에 다시 사고 나는 얼마 이득 본 거야? 5억 이득 받고 회사는 더 크니까 훨씬 더 이득 본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래가 있습니까? 원래 정상적인 거래에서 이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래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장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회사 원래 10억에 네가 나한테 팔았잖아. 내가 5억에 다시 팔 텐데 너 사. 그 대신에 어떻게? 앞으로 내가 시킨 대로 할래? 그럼 난 사요, 안 사요? 산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다산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다시 한국 남민우 회장이라는 사람한테 반값에 팔을 때 이게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사는 겉으로는 한국인이 사장인 회사지만 실제적으로는 화웨이가 뒤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도와주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된 거예요. 2011년도에 다산 그룹은 핸디소프트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근데 이 핸디소프트라는 회사는 원래 뭐 하는 회사냐면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회사였는데 이게 뭐 망했던 거를 다시 사가지고 거기에 누구를 사장으로 임명하냐면 이상산이라고 전 한동대 교수예요. 한동대 컴퓨터학과.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까 단동에서 처음 세웠던 회사였죠. 하나 프로그램 센터. 거기에 사장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거기 사장이 이제 이 다산그룹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핸디소프트라는 이 프로그램 회사의 사장으로 취임한 건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다 납품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회사가 아까 말한 하나그룹에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아까 하나그룹은 화웨이의 영향을 받는 회사라 그랬죠. 근데 이 회사에서 뭘 만들어요? 정부 각종 부처에서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해줘요. 쉽게 말하면 중국 화웨이 회사가 우리나라 정부에 저기 사용하는 프로그램 다 만들어서 그거 해준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네. 그래서 2017년도에 다산그룹의 핸디소프트라는 그 회사가 한국전자투표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개발해요. 이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전자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투표는 쉽게 말하면 종이에 이렇게 투표하는 게 아니고 이 컴퓨터 화면에서 이거 툭툭 누르면 이제 나는 누구 찍는다 이게 투표가 되는 시스템인데 이걸로 해서 우리나라 정당
미국에서 대통령 뭐 국회의원 후보라든가 각 지역 이거 경선할 때 K 투표 시스템으로 다 경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K 투표 K 보팅 시스템이 아까 말한 그 핸디 소프트 거기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중앙선거관리에 독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계약 관계에 있는데 이 K 보팅 한국 전자투표 시스템이 지금 뭐 외국에서 부정투표 했다고 난리난 그 나라들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크게 보면은 중국 화웨이 밑에 있는 화웨이의 영향권 안에 있는 다산그룹 안에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화웨이는 원래 중국 공산당 기업이거든요. 화웨이 같은 기업은 민간 기업 아닙니다. 공산당 간부들이 다 소유하고 있고 국가 기업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중국 공산당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뒷문을 따고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다 해킹하고 다 뭐든지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여기서 한국에서 다산그룹 이 밑에 있는 계열사에서 다 만들어서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 전자투표 시스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했다? 김대중, 김정일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흘러온 거야 이렇게까지. 전자개표기 문제도 있지만 그 신경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그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도 우리가 지금 믿기가 힘들다. 굉장히 투표 결과에 대한 조작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고 믿기 힘들다라고 말한 이유는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과 북한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정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해야 된다. 이거 조사해야 된다. 이걸 다 까고 조사해야 되고 대체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으며 이걸 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특별히 우리나라 선거뿐만 아니라 외국 선거에까지 이게 다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자세히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된다. 그 다음 거요. 지금 미중 전쟁 속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의 선택인데요. 이미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제일 첨예하게 붙은 분야가 반도체랑 AI예요. 근데 이 전쟁에 지금 대만도 사실 저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대만도 지금 원래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만은 지금 그 사이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미국 쪽으로 쫙 붙어버렸어요. 그 TSMC라는 반도체 회사 알죠? TSMC라는 회사를 그 사이에 대만 정부가 엄청나게 키운 거예요. 왜 이게 전쟁의 본질이 반도체인데 대만의 TSMC라는 회사를 반도체 회사를 크게 키워놓으면요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TSMC가 지금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52.9%, 삼성은 뭐 얼마 안 되죠, 그죠?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지금 국민당이랑 민진당 사이에 엄청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의 본질이 뭐냐면 대만이 친중할 거냐 친미할 거냐 그겁니다. 이 민진당 지금 현재 정부는 우린 친미다, 친중 안 한다 절대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는 이제 그 선거제도 장난 못 치게 선거 때 수개표하고 현장 투표하고 현장 개표하고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대만은 지금 거의 정리가 끝났어요. 뒤집기 힘듭니다. 친미로 딱 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되느냐, 아까.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동맹 작년에 맺었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북한은 지금 이미 핵무기는 핵탄두는 개발했는데 ICBM, 그러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아직 완성 못했어요. 왜 완성 못했냐면 이게 로켓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이 미사일 앞부분에 마찰 때문에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견딜 수 있는 금속으로 이 앞부분을 해놔야 대기권을 다시 뚫고 들어와서 목표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이 마찰을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금속이 없어요. 북한이 금속학이 이 금속공학이 아주 제로라고요. 근데 러시아는 있어요. 러시아는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북한이랑 러시아가 군사동맹 맺었을 때 더구나 저쪽 우크라이나에 북한 부대 막 보내고 했으니까 반대급부로 러시아에게서 뭘 받아낼 거냐 할 때 제일 걱정되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뭐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탄두에 끼워 넣는 특수금속 러시아가 제공해주면 이 게임 끝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핵잠수함. 핵잠수함은 소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핵무기 실어가지고 태평양 지나서 저기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 앞에 딱 갖다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북한이 핵잠수함 기술이 없어요. 근데 러시아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핵잠수함 만드는 법 가르쳐주면 북한이 배워서 만들어서 글로 가져가 버리면 미국도 지금 꼼짝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했는데 트럼프의 정책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북한을 친미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북한을 친미 국가.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거예요. 트럼프는 뭘 원해? 내가 다 해줄게. 근데 두 가지 조건이야. 대륙간 탄도미사일 다 폐기하고 앞으로 만들면 안 되고 핵잠수함도 만들면 안 돼. 그 대신에 핵탄도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또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최대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그 미국 쪽으로 땡겨놓는 거예요. 러시아도 중국과 떼어놓는 거예요. 중국을 고립시키고 전쟁 안 하고 중국을 말려 죽이는 게 이게 트럼프 전략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을 떼어내려면 지금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라 이렇게는 못해요. 핵탄두는 우리가 안 건드릴게. 그 대신에 대륙간 탄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미국 공격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는 행복한 고민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또 야 미국 말 듣지 말고 우리 말 들어 이러면서 또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 말 듣는 게 나한테 더 좋나 이러면서 고민하는데 이제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가 잘 봐야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이거를 무너뜨리는 세력, 한미일 동맹 무너뜨리는 세력하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뭐 잘못한 것도 많아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저도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윤석열 끝까지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 윤석열이 다 잘한 건 아니죠. 잘못한 것도 좀 있어요. 인사 이런 거는 완전히 진짜 한동훈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 시키고 국힘당 대표 시켜가지고 이 난리를 만드냐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밉죠. 밉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예요? 대통령이 잘한 거 하나 있어요. 제일 잘한 게 뭐예요? 한미일 동맹을 굳건하게 해놓은 거. 이게 제일 잘한 거야. 이거 하나로 나머지 잘못하는 거 좀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면 한미일 동맹을 우리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삼각공조 깨지면 끝납니다. 전쟁 나요. 정말.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 길은 지금은 무조건 지금은 한미일 공조하고 미국과 손잡고 북한도 미국이 이제 중국하고 떼어내면요. 그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핵탄두 인정해 주는 게 좀 가슴 아프죠. 그죠?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별 수 없어요. 지금은 당장에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은 이해를 하고 뭐 넘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핵무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그다음 문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옛날에 얘네들이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북한에 자꾸 퍼주면 평화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퍼져도 평화 유지 안 됩니다. 지금은 평화를 유지하는 길은 뭐예요? 한미일 공조, 한미 동맹을 지키는 건데 그거를 지킬 때 핵심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파국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이 뭐냐면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지금 골든타임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언젠가는 이 반국가 세력과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벌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 한 번 붙어서 싸우지 않고는 저쪽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은 마지막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언제라고 생각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날 때쯤 2027년쯤 아마 최후의 결전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냥 살았어요. 이게 빨리 올지 몰랐어요. 그 시간이. 근데 지난 12월 3일 날 계엄령 딱 터지면서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최후의 결전의 순간이 너무 빨리 확 앞으로 다가와 버린 거예요. 우리 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하지만 지난 2달 동안 우리 너무 잘 싸웠습니다. 우리 애국 세력들이 너무나 잘 싸웠고 뭐 광화문에서 뭐 인터넷에서 우리가 너무 잘 싸워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둬낸 거예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성적을 매기자면요 거의 A 학점 우리 2달 동안에. 그런데 이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지켜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고 한미동맹 지켜내면 A 플러스 받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여기 이제 함정 하나가 있어요. 함정 하나. 이거 뭐냐면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내각제 개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힘당에서 뭐 또 여기저기서 내각제 개헌하자는데 내각제 개헌이 본질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내각제 개헌은요 중국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친중 정부가 영원히 서 있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정권이 왔다 갔다 하면요 친중 반중 막 이렇게 되잖아요. 대통령 선거하면. 근데 내각제 하면요 그게 없어져요. 내각제는 국회의원들끼리 뭐 이기건 지건 간에 야당 여당끼리 알아서 내각 만들고 수상 뽑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 중심으로 이렇게 하자면. 근데 이렇게 하면요 왜 좋냐면 중국은 국민의힘에도 친중파 있고 더불어공산당에도 친중파 있기 때문에 누가 이기건 상관이 없어요. 적당히 조합을 뭐 6대4로 맞추건 7대3으로 맞추건 계속해서 이 친중 세력이 중심이 돼서 이제 만들어가면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안 돼. 조국 대한민국